쇠기쌤이 작고하신 이후에 출간된 생전 대담집, 아까 최용묵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손잡고 더불어의 서문을 쓰신 인하대 교수이자 문화평론가 김명희 선생은 신현복 선생님을 사상가의 반열로 올리는 서문을 썼습니다. 아주 뭐 감동적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그 일부를 좀 나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물론 순전히 주관적 기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상은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공감과 설득력 그리고 쓸모를 지니되 그것을 숙성시켜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되어 그 삶과 일체가 된 것, 즉 그럴 만한 절실함 속에서 자신의 삶과 불가분의 일체가 된 생각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그 완성도나 세련성과는 무관하다.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생각은 아무리 대단해도 내 기준으로는 사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내 생각에 근대 이후 한국에서 이런 의미에서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김수영과 전태일 두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신용복 선생의 이름을 올려놓고자 한다. 내가 그를 한 사람의 젊은 좌파 엘리트 변혁 운동가가 세상의 밑바닥을 다 들여다본 무기수 생활을 거치면서 그 젊은 날의 교의를 창조적으로 교정해 나가서 마침내 새로운 사상으로 변환시켜 나간 생애의 실천가로 인정하기에 이르면서 나는 비로소 그에게 사상가라는 이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 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핵심은 김명희 선생이 신용복 선생님을 사상가라고 명명을 하고 그 근거 왜 사상가이냐라고 자기 나름의 그 근거를 낸 핵심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그 자리매김이란 측면에서 뭐 사상가라고 김명희 선생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글을 뭐 우리 두 분 선생님도 다 읽으셨고 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에 대한 신용복 선생님의 자리매김이라고 했을 때 그 사상가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떤 자리매김이 있는지 이사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데요. 제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신용복 평전을 쓰면서도 여기에도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 자기가 사는 것과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의 글과를 일치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많은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어긋남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신복 선생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말과 글이 일치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김명희 선생이 얘기하는 한 분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언어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한 그런 사상가로서 평가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의미가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상가라고 할 때는 그건 뭐 내가 사상가야 또 내 사상은 이런 거야 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사상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그 다른 사람들이 후세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의 책을 읽고 되새기고 그걸 따르려고 하고 또 이런 어떤 하나의 흐름이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분의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상가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신현복 선생의 어떤 그 생각 그리고 그 삶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또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상가라고 하는 평가를 뭐 당연하다고 보시고 대신 또 더 좀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이렇게 제가 뭐 잘 전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저 최영묵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김명인 선생님이 이제 한국의 사상가가 없다 혹은 뭐 김수영과 전태일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삶과 불가분하게 일체가 된 뭔가가 있을 때 그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얘기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사상다운 사상이 없는 게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게 아니라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뭐 저는 사상가다 아니다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사상이 있었고 그것이 구체성이 있고 또 그걸 실천을 하는 고리까지 명확한 루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신 선생님의 기본적인 생각의 축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발로 내려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되려면 발까지 와서 내 발이 가서 실천을 했을 때 그게 나의 그 사상이고 나의 삶이고 그게 일체화된 거잖아요. 그걸 늘 강조하셨고 자기의 관계론을 일관되게 그렇게 실천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이상의 관계론도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상 부분을 꽤 정성 들여서 정리한 이유가 그게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삶과 그 사유를 원축시켜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을 쉽게 설명한 게 이제 머리 가슴 그리고 다리로 가는 과정이고 그게 관계론인 것이죠. 여기서 이 그런 책은 면에서 평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전의 예, 그 예. 부분을 강조한 것이 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상가로서의 중요한 위상을 우리가 또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김명인 선생님의 평가는 우리 생각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최 선생님, 최우령님. 저는 좀 뜬금없긴 한데요. 제가 신영복 선생님 처음 뵀던 게 그 예전에 그 금천구청 그 아트홀에서 교수님 네 분하고 더숲 트리오라고 해서 그 콘서트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 친구 손잡고 끌려서 그 중에 봤던 적이 있는데 한 분 여기 분 계시잖아요. 이사장님 계시는데요. 그때 저는 그 감옥에서 뭐 20년 가까이 있다 나오셨던 분이시래.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들어서 좀 무겁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분이 이렇게 막 말을 주고 받으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을 저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 교수님이랑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 재밌게 사시고 즐겁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때 신영복 선생님의 저의 그 이미지가 확 달라졌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고 되게 옆집 아저씨 같은 옆집 아저씨 같은 되게 수더분하시고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그때부터도 저도 이제 선생님 너무 좋아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글씨를 쓰면서 그 사상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머리에서 발에서 행동까지를 저도 계속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신영국 선생님께서는 실천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저희가 계속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서여회 하면서도 저희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본인의 그 소중한 토요일이라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나오셔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 3-4시간을. 그거 그렇게까지 만드신 그 신영복 선생님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참 어떤 힘일까? 그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근데 두 분께 한번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힘일까? 답해 주시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최초의 평전을 이제 창남형하고 다른 측면에서 시작을 한 이유가 그 상이 났을 때 학교장이라 저희는 교수들이 상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 오는 사람을 지켜보고 접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아, 저분은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이게 짐작조차 안 돼. 몇천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하시고 눈물 짓고 이럴까?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이게 이제 평전지필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답을 나도 잘 모르죠. 네, 맞아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장례식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접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어떻게 선생님과 관계되십니까? 그랬더니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사색을 어디서 읽었습니까? 감옥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민주화운동 같은 거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폭력 정가인데. 저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서 그 양반이 운 거예요. 진짜 그 자기는 너무 감명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서 지금 그 말씀에 부연해서 드리는데 하여튼 그 김명인 선생님은 사상가, 그다음에 최우령 선생님은 옆집 아저씨 이렇게. 근데 그게 말은 다르지만 신여복 선생이라는 분에서는 다르지 않은 바로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사상가일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거죠. 예. 이게 말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와서 뭐 한류다 뭐다 뭐 대단하고 하는데 사실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죠. 에머슨의 제자이기도 한. 근데 그 너무 유명한 책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마다 맨날 이거 읽으라고 얘기하고 저도 뭐 한글판과 영어판을 사서 한글판은 한 5분의 1, 영어판은 앞에 2장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 서로의 월든을 떠올리면 자꾸 사색 이 가몰트 그러니까 사색이 안 읽었다는 그걸 거죠. 좀 고상하게 근데 얘기했습니다. 왜 인용을 해요? 그저 썸머리 다 봤죠. 근데 이 사색을 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대 제가 그때 30대 읽었는데 지금 상당히 세월이 지난 지금 읽어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그 월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밋밋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재미없다고 할 책인데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이 월든도 처음에 출간됐을 때는 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살아생전 이 사람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살아생전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난 영향력으로 지금 미국의 뭐 바이블 다음으로 뭐 대단한 책 이런 소리까지는 듣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를 휩쓴 우리나라 케이팝 그다음에 영화 미술 이어서 최근에는 클래식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를 쳐서 이문찬이라고 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저도 뭐 아주 감동받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뻗어갈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겠느냐 제 느낌은 사상이라고 하지 않을까 한국의 사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뭐 자본주의적인 에 대한 반성 뭐 휴머니즘 뭐 생태주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사상에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전근대사보다는 근현대적 사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나는 쇠기 선생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생님이 쓰는 그 변방을 찾아서의 그 변방성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그 변방 처음 얘기 나왔을 때와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이 최근에 또 신용복 영역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색 영역판도 나왔는데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두 분 선생님들은 대중문화 연구가이자 또 미디어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냉철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러한 과감한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필립 K 딕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SF 작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레이드 러너니 토탈 리콜이니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 이 사람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 대단한 SF계에서 뭐 거의 신화적인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높은 성의 사내라는 게 있어요. 1962년도 작품인데
여기에 주역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계속 주역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 주역. 그 주역에 무슨 효가 나오고 무슨 뭐 의미에 그걸 해석하면서 자기 앞날을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1950년대 60년대 주로 활동했던 작가인데 그 시기에 미국 사람이 주역을 읽었구나. 5, 60년대. 네. 예.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리고 이 서양인들이 주역을 나는 사실은 주역을 어릴 때 좀 시도하다가 재미없어서 포기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신영복 선생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주역이라는 게 그냥 이런 얘기구나 정도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 필립 K. 딕은 그걸 자기 소설에 활용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굉장히 일단 놀라웠고 또 비슷한 게 최근에 그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의 그 철학책인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예. 요새 뭐 꽤 많이 화제가 된 모양인데 거기 공자 얘기가 나와요. 한 챕터가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뭐 이런 챕터로 공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근 3,000년 전 중국의 어떤 고전이나 지혜를 현대의 서양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뭐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무슨 책이나 문학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서양에 그렇죠. 많이 소개되지 않았고 그렇죠.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 시작되는 거죠. 예, 한국의 예.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류 나오면서 함께 더 그런 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뭐 신여복 선생의 어떤 그 개인사나 또 그분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심사이긴 합니다. 다만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아직 신여복 선생의 책이 뭐 감옥으로부터 사생만 영역이 됐는데 사실은 신여복 선생의 책 중에 영역하기가 제일 어려운 그 서양인들이 보기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일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역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책들도 신여복 선생의 그 저작들이 빨리 좀 영역이 돼서 좀 더 많은 그 외국의 독자들이 접할 수 있으면 뭐 지금 정한진 선생이 얘기한 뭐 그런 것도 조금씩은 어쨌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평전부터 빨리 영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빨리 압축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상 측면에서 빨리 영역돼야 될 건 담론을 영역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아쉬운 건 이제 신 선생님도 그 사상 이 우리 책에도 이제 사상사로 본 조선 역사가 있는데 사상사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으셨고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사상투쟁부터 해서 사상을 바꿔야 그 이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집단이 만들어져서 그 세상을 다른 혁명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 선생님 자체의 생각도 굉장히 그 관계론이나 이 담론 쪽의 얘기들이 지금 생태나 문명의 한계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 충분히 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합니다. 한국 사상이라는 게 저 이제 뭐 국뽕 이런 걸 떠나서 뭐 누구나 다 지중심으로 사는 거고 뭐 자기 인식 세계 속에서 사는 거니까 뽕이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뭐 굉장히 그 조선 사상사 보면 정말 역동적이고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학이라는 게 있고 서학이 있어요. 동학은 자생적인 건데 굉장히 풍성한 인간주의 담론을 담고 있잖아요. 최혜월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요즘 도올이 이제 새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중단되는 거죠. 동학혁명으로 연결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열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이제 어떤 독자성 플러스 서학이라는 거 천주학도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어요.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교단을 만들어서 신부를 모셔왔다 신부가 처형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아예 유례가 없는 경우예요. 그 기독교 전파의 역사에서 그것도 한국 어떤 사상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성리학이 이제 조선 시대를 지배했지만 그 성리학이 이제 굉장히 교조화되면서 대한 담론들도 뭐 실학이나 북학이나 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산이라든가 연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 체계는 대단히 유의미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신 선생님도 나중에 고민을 좀 하시고 정리를 하시다가 못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사상 측면에서 신영복 자체와 그리고 한국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독자성과 지금 문명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는 오히려 그 정근대보다는 아까 동학하고 그 이후 쪽에 우리나라께 어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근현대 특히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상가 뭐 박종웅도 있고 몇몇 얘기 뭐 합니다만은 저는 야 신영복 선생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영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마 높죠. 함석헌 선생하고 신영복 선생이라고 봅니다. 건도 네. 예. 그 종교적이시고 좀 하니까. 아 그래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그렇습니다. 시아의 사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허튼 소리 한 건 아니네. 다행입니다. 아니, 허튼 소리인데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거죠. 아이 그러면 독자들을 이해하셔야지. 독자들을 기만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하여튼 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만들고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쇠기 선생님 자리매김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쭉 담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서 발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쇠기 사상의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더불어숲이나 또는 더불어숲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현 상황에서 그러한 실천이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다가가야 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좀 딱딱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언뜻 떠오른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이번엔 최영국 선생님부터 먼저. 예. 계승 문제.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일종의 신영복 사상의 실천. 그리고 뭐 작게 줄이면 더불어숲이 이제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거의 있어서. 전체 마무리 발언은 아닌 거죠? 거의 그 그건 수준. 그러니까 아직 갈 길 좀 있습니다. 더숲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이제 자발적인 그 모임이고 그것이 조직화돼서 이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영복 선생님을 매개로 해서 자족적인 모임 성격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널리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잘 그 선생님을 기리자 우리끼리 뭐 이런 동아리 동료 의식이 상당히 강한 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 모든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보면 그걸 넘어서야만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신영복 선생님이 아마 그런 어떤 몇몇의 그 동아리 모임 같은 걸 하는 걸 원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자기 생각과 삶을 좀 널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가치나 이념적으로 보면 비자본 비시장적인 것들이 널리 확대되는 거예요. 그 신 선생님의 마지막까지 집중하셨고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 자본가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예컨대 무정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정의 공동체 그리고 무소유, 불교의 가치는 무소유는 돈 주고 못 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가 관건인데 이게 결국은 비시장 그리고 이제 비자본적인 영역을
만들어가고 그게 음모의 작은 숲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단도 그렇게 이제 각자 지금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미얀마 돕기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비슷한 성격의 조직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정한진 국장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다른 조직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 자기 생존에도 급급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기금을 좀 받으면 받아서 바쁘고 없으면 멀러 다니느냐고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사는데 그럼 그 조직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함께 할 거를 찾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시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더숲도 회원들 각자가 한 명 더 회원 늘리고 그분들 와서 함께 할 일 찾고 아유, 중요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아이고. 마무리 발언 비슷한데 하여튼 마무리는 아닙니다. 마무리는 아니고요. 우리 저 김창란 선생님 그 신현복 선생님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그 생각과 그 사상이 지금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위기라는 느낌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위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를테면 뭐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막바지에 온 데서 오는 그런 위기감, 이런 위기의 징후들이 있죠. 그 기후 위기, 또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극우 포퓰리즘, 또 이 사회적 양극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고 곳곳에서 기성의 어떤 이념, 가치, 어떤 권위 이런 거 다 해체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새로운 가치, 이념, 권위는 없는 아직. 예, 아놈이죠. 낡은 것은 같지만 아직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이게 이제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좌와 우를 떠나서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럴 때 나는 그 신현복 선생님의 생각이나 이런 게 그 좌우를 떠나서 진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프리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거, 뭐 민주주의라는 거, 또 이 그런 것에 대한 좀 새로운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건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현복 선생의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에게 미래의 어떤를 보는 어떤 시각에 주는 그런 어떤 통찰, 인투이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해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까 신현복 선생님이랑 더스트랙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투어 강연 콘서트를 했는데 나중에 질문을 받잖아요. 그 청중 중에서 정말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는 다 좋은 얘기인지 알겠는데 당장 우리는 내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 근데 사실은 신현복 선생의 생각에 어떤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답이라는 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답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답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이 문제를 긴 안목으로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길잡이가 되는 거죠. 신현복 선생의 사상뿐 아니라 누구의 사상이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현복 선생의 생각을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프리즘으로 삼기 위한 또 노력들 그게 이제 바로 더불어숲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최영복 선생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사회 전체를 함께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숲처럼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우선 함께 숨 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의 망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에서 더불어숲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 이 우리 사단법인 더불어숲의 활동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 최우령 제가 더불어숲 회원이시니까 더 더불어숲 회원인데요. 전 요즘에 그 메타버스 항상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메타버스 안에 저희 더불어숲을 지면 참 좋겠다. 신용복 선생님이 짠 나타나면 좋겠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와서 거기서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음성 다 들어가면 다 얘기 살아계신 것처럼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나와서 정말 얘기해 주시고 저희는 항상 느끼는 게 선생님하고 같이 못했던 게 늘 아쉽잖아요. 지금 책으로 접하는 뭐 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생님하고 함께한 시간이 없어서 그게 늘 아쉽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가상세계라도 좀 구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걸 한번 예.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숲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